정말 그 학문에 대한 어떤 호기심과 이런 그 탐구의 어떤 욕구 이런 것들이 이제 온데간데 사라진 지 오래고 그 라이센스에 미친 한국이 된 것 같다. 중국이 우리를 따라잡은 것들이 이미 너무 많고 심지어 우리가 가장 잘한다고 자부하는 반도체마저도 격차를 좁혀오면서 조만간 위기의식을 갖지 않으면 이 영토마저 뺏길 수 있다. 진짜 로봇 뭐 극한 로봇을 이제 만드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우리가 기술로는 아직 앞서죠 하니까 그거 아닌 지 오래됐다고. 이게 이제 한마디로 운송수단들이 뭐 다양화되고 있잖아요. 뭐 이제 그 육로로도 가고 요즘은 뭐 이제 물로도 가고 뭐 이제 대중교통수단들이 뭐 이제 좀 다양화되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그 하늘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예, 근데 중국에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 선전에 저 처음 딱 이 취재를 위해서 내린 곳이 선전인데 거기에는 이제 드론으로 배달하는 서비스 또 이미 뭐 너무 상용화돼서 잘 되어 있고 이게 실험 뭐 베타 서비스가 아니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거기에 사람도 탈 수 있는 거죠. 야, 사람이 드론에 탈 수 있다고요? 타서 저희도 그런 상상을 해보곤 했거든요. 네. 저희도 이제 뭐 촬영을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제 드론으로 쫙 그 풀샷을 찍는 그런 이제 촬영들이 많은데 저기 내가 타면 얼마나 재밌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곤 하는데 네. 그게 실제로 있더라고요. 정말 그 한 명 정도 탈 수 있는 이제 조그만한 어떤 항공기 수직 이착륙기인데 거기 프로펠러가 한 10개 이상이 돌아가면서 물론 소음은 좀 있지만 쫙 그대로 수직으로 이륙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목적지까지 예를 들어서 차로 그냥 가면은 한 3시간 걸릴 거리를 뭐 15분, 20분 만에 간다든지 그런 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저 사실 그 선전이라는 그 도시는 난생 처음 가봤는데 저희가 이제 중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편견들이랄까요? 그러니까 정말 한 5년 전, 10년 전의 중국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소위 이제 어떤 짧은 미디어들을 통해서 봤던 그 중국에 대한 어떤 이미지 경복궁에 막 똥 싸는 그런 이미지. 그렇죠. 미개한. 뭐 그런 농민궁. 뭐 안 좋은 것만 보여주죠. 예전에 이제 우리 갖고 있었던 이미지 그리고 실제로 뭐 예전에 이제 뭐 10년 전, 20년 전에는 뭐 실제로 중국이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던 때니까 뭐 그게 뭐 완전히 다 뭐 저희가 안 좋은 것들만 봤다라고도 하기도 어려운. 근데 지금은 그 중국이 우리가 예전에 알던 그 중국이 아니구나라는 게 정말 그 선전 공항에 내리자마자 체감이 돼서 공항에서 내리면 어떤 느낌, 뭐가 보이시길래 이렇게 내리자마자 체감되시는 거예요? 일단 사실 이제 저도 되게 엄청난 편견을 갖고 있었죠. 사실 중국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계시고 또 중국과 자주 왕래하시던 분들이 들으시면은 뭐 기겁을 하실 이야기지만 저는 이제 가면 막 사람들이 엄청 많고 덥고 막 이런 걸 예상했는데 딱 내리자마자 굉장히 정돈이 잘 된 거리와 그리고 그 오토바이 부르릉대는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왜냐면 다 전기화돼서 그 오토바이들도 다 전기 오토바이 그리고 차들도 거의 제 체감상 제가 제주도에 가면 항상 느끼는 여긴 진짜 전기차가 많네. 딱 한 거의 절반 정도가 전기로 운영되는 그런 느낌이었으면서 도시 자체가 굉장히 깨끗하고 정말 제가 이제 여의도로 출근을 하다 보니까 KBS가 이제 여의도에 있으니까 이제 딱 그 여의도 초입에서 그 IFC 딱 파크원 타워 보이고 63빌딩 보이고 하면은 되게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좀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중국에 선전에 가니까 그게 이제 거의 약간 계속 복붙된 느낌으로 그래서 이거 엄청나다라는 그 이제 미학에서 얘기하는 숭고미랄까요? 너무 거대한 게 제 앞에 있으면 느껴지는 그 위압감 같은 그런 게 느껴져서 좀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게 그럼 이런 고성능 무인기를 이용한 저공경제라는 신조어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게 뭐 없잖아요. 아직 이런 단어가. 그렇죠. 뭐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고 뭐 거기에 있어서는 기술적인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어떤 상용화를 위한 어떤 법적인 제도 이런 것들이 어쨌든 많은 절차를 거쳐야 되는 어떤 상황이죠. 그래서 저공 경제라는 것은 이제 한마디로 1km 아래로 비행하는 것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경제 영역인 것인데 사실 우리가 하늘을 봐도 뭐 돌아다니는 건 비행기밖에 없죠. 맞아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실제로 드론들이 배달도 하고 사람도 나르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요 운송수단은 당연히 차지만 예, 이게 가능하다. 그럼 우리가 쿠팡이츠나 배달의 민족 같은 거 시킬 때 무조건 차나 오토바이인데 중국도 주류는 차나 오토바이지만 거기서 뭐 옵션을 선택해서 이렇게 드론으로 이렇게 집 앞 이렇게 슉 이렇게 해주는 게 뭐 베타 서비스가 아니고 그냥 돈 내고 이용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게 이제 뭐 물론 저희 이 스튜디오에 갑자기 커피를 시킬 수는 없고 예, 물론 이제 그런 것도 곧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 이제 하늘이 난잡해지잖아요. 그래서 드론 그 픽업 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글로 이제 뭐 다양한 브랜드들이 예, 거기에서 이제 집결하는.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사람들이 어슬렁거리면서 자기 거 기다리고 있고 뭐 그런 풍경. 맞아요. 근데 또 저 최근에 어디서 제가 정확히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픽업존이 아직까지는 있다고. 그러니까 그 픽업존에서 집까지 또 걸어서 픽업해서 갖다 주는 뭐 그런 또 배달 대행도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충분히 배달, 있을 만한. 근데 이게 지금 최근에 서해 중국 구조물 관련해서 우리랑 지금 중국이 갈등이 좀 많은데 이런 일상생활이나 경제적인 운송을 위한 무인기라든가 그런 공학적인 목적을 떠나서 군사적인 목적에서도 이게 크게 위협이 된다고 요즘 들리고 있거든요. 근데 AI나 무기, 로봇 같은 군사공학적인 분야의 수준이 중국이 우리나라를 앞서고 있는 겁니까 지금? 사실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유니트리라는 항저우에서 가장 성공한 유니콘 기업 6개를 이제 이끌어서 항저우 육소룡이라고 항저우의 6개의 작은 용. 그래서 저희 책에도 나오지만 그 중에 이제 가장 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유니트리라는 회사에 가봤는데 그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은 중국의 KBS 있잖아요. 중국의 CCTV. 네. 네, 이제 관영 방송에서 이제 가장 큰 명절 이럴 때마다 그 로봇으로 늘 이벤트를 합니다. 뭐 이제 한 몇 년 전에 5년 전인가요? 그때는 이제 로봇 강아지가 막 이렇게 펄쩍펄쩍 뛰는 그 정도 이제 모션을 하다가 얼마 전에는 같이 사람 무용수들과 같이 춤을 추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또 발레까지 하는 그 정말 관절 구현이 유연해진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업체를 제가 가봤는데 저희가 갔을 때 거기서 복싱 실험을 하고 있었어요. 로봇과 로봇이 복싱 글러브를 끼고 그 서로 이렇게 잽도 날리고 훅도 날리면서 실제 사람처럼 이제 대결을 하는데 그거를 저도 이제 자료 화면 정도로는 이미 보고 간 상태였는데 실제로 제가 그걸 눈앞에서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거기 이제 같이 갔던 촬영 감독님, 그다음에 그 통역사님 다 그 순간 정말 약간 손에 땀을 쥐면서 그 광경을 눈앞에서 지켜봤던 기억이 있는데 저도 이거를 촬영하면서도 되게 좀 무서웠던. 촬영 감독님이 되게 근접해서 찍었거든요. 혹시나 맞을까봐. 힘이 정말 세고 그거를 찍고 나오는데 이제 드는 생각이 무섭다. 일단 기술 발전 첫 번째로 무섭고 이게 어디에 활용될까? 막 이런 되게 그냥 SF적인 상상 있잖아요. 그래서 뭐 서해 구조물 말씀하셨지만 이제 기술적으로만 본다면 저도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저희가 갔을 때 그 중국에서 대단한 거는 로봇들이 실제 실험실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로봇들이 실제 판매 중인 시판용 제품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얼마나 우리가 좋은 기술을 실험실에서 확보하고 있느냐랑 이게 연간 몇 대 팔리냐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 문제를 해결하고 상용화 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그 좀 제가 놀랐던 현상인데 저희가 갔을 때도 그 실제 사러 오신 바이어분들이 정말 바글바글 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계약을 하고 가고. 근데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그래.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걸 상용화하는데 좀 능하구나. 비용을 어쨌든 절감시키는 거에선 탁월한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정말 원천 기술, 그러니까 진짜 그 실험실 속 기술은 우리가 더 뛰어나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사실 저희 좀 더 취재를 해보니까 한국에 와서 여쭤봤어요. 뭐 카이스트 연구원님한테도 여쭤보고 실제 로봇 뭐 극한 로봇을 이제 만드시는 분들 여쭤보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우리가 기술로는 아직 앞서죠 하니까 그거 아닌 지 오래됐다고. 근데 5년 전만 해도 앞섰대요. 근데 너무 무서운 속도로 너무 무서운 양으로 너무 무서운 비용 절감으로 다가오니까 이게 이미 우리 기술적으로도 추월한 지가 오래됐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를 들으면서 좀 많이 정말 무섭고 위기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모르잖아요. 정말 산업용으로 이미 쓰이고 있고 가정용으로도 우리가 뭐 몸이 불편하신 분들 뭐 정말 이제 이동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뭐 짐을 대신 들어주거나 이런 정말 좋은 일에 쓰일 수도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워낙 국제 정세라든가 어떤 이런 국제 질서가 너무너무 급변하면서 사실 이것이 어떻게 응용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아무도. 그걸 개발한 사람도 모르는. 그래서 그런 정말 그 기술이란 것은 국가의 먹거리, 산업과도 직결되어 있지만 사실 국가의 안보에도 직결되어 있는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안보는 그 나라의 어떤 주가랑도 연관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그냥 좌시하고 있을 때는 절대 아니다. 라는 위기감을 이제 느끼게 됐고, 그거를 꼭 이제 시청자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그 다큐에 못다한 이야기를 책에 담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AI를 또 현업에서 뛰시는 유명하신 분을 인터뷰해서 이제 사석에서 여쭤봤는데 5년 전에는 우리나라 AI 기술력이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고 중국을 앞섰는데 한 2년 전만 해도 이제 한 5손가락 정도 들어가고 중국이랑 비등했는데 지금은 중국보다 뒤졌고 이제 UAE라든가 뭐 유럽이라든가 10손가락 정도 봐야 된다고 했던 게 한 6개월, 7개월 전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 딥시크 나오더라고요, 중국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5년 정도 좋은 시간 다 놓쳤다. 좋습니다. 그러면 피디님, 중국이 이렇게까지 공학이나 산업적 능력을 키울 수 있었던 이유는 피디님 책의 제목처럼 우수한 인재가 산업 분야로 일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 중국의 공학 분야의 인재가 몰리는 이유는 뭔가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봤어요. 첫 번째는 당연히 대우가 좋기 때문입니다. 더 대우가 좋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인재들이 다 거의 의대로 많이 쏠리는, 물론 모든 인재들이 다 가진 않지만 정말 이게 그냥 뭐 정말 모든 인재들이 의대로 쏠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입시 결과를 보면, 상위권 학과를 보면은 이런 나라랑은 좀 다르게 어떤 나라의 분위기랑 좀 다르게 중국은 의대를 가도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문직이라는 거를 택해도 그 라이센스가 그 보수, 처우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의사 대학 교수님 연봉이 딥시크 신입사원 연봉보다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중국 인구도 많기 때문에 그 한 명이 봐야 할 환자 수도 되게 많고, 그리고 정말 의사로서 내가 제 기능을 하려면 그 뭐 수련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내 공대 친구들은 이미 테크 기업 가서 혹은 창업을 해서 10억이 넘는 돈을 이미 막 벌어놨단 말이죠. 그럼 거기서 오는 박탈감.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수한 인재들이 당연히 공대를 지망하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되게 만연해 있고요. 근데 한 가지 놀라운 점은 이런 거였어요. 그 전교 1등이 물리학과를 지망한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 80년대 이야기인데 동시에 2025년 중국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갔던 한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한 수학 이제 과목에서 뭐 그 성급 올림피아드 전체 성 2등도 하고 했던 굉장히 우수한 그 친구는 이제 이해가 좀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아무 대학이나 골라서 갈 수 있는 정도의 성적이거든요. 내가 뭐 북경대 물리학을 갈래 그러면 사실상 갈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의 실력. 그 친구 같은 경우 이제 물리학과를 당연히 지망을 한다라고 이제 카메라 앞에서도 얘기를 했고, 당연히 주변에서도 전교 1등은 좀 물리학과 가겠구나 이런 분위기.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물리학과는 공학은 아니잖아요. 기초과학이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그 기초과학 굉장히 그 성과를 내기까지 오래 걸리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돈이 쓰이는 그 기초과학 분야에도 인재들이 쏠린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냐면 단순히 이 친구들이 내가 뭐 공대에 가서 제가 바짝 한탕 땡겨볼 거예요. 돈 바짝 벌어야지 젊은 네.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친구들이 있고 당연히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겠지만 제가 더 깊숙이 그 친구들이랑 하루 종일 지내면서 이제 봤던 어떤 모티베이션은 뭐냐면, 기초과학에 내가 종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정말 대단한 발명품들 혹은 이 산업계를 확실하게 바꾸는 어떤 브레이크스루는 기초과학, 원천기술에서 나오잖아요. 그 모든 공학은 사실 그 기초과학을 응용하는 분야고요. 그래서 사실 기초과학이 탄탄하지 않으면 그 공학도 발전할 수 없다라는 게 뭐 당연한 얘기인데, 그 친구들이 이제 기초과학을 선택하는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정말로 관심 있는 분야를 마음 놓고 선택할 수 있는 분위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으면 내가 공부를 좀 잘한다. 이제 받아쓰기 뭐 다 만점 맞고 적어도 이제 선생님한테 이쁨 받는 굉장히 공부 잘하는 친구다라고 하면은 이 사회 분위기가 그 어떤 학부모들의 분위기도 그렇고 쟤는 당연히 의대 쓸 거지 이런 식으로 몰아간단 말이에요.
그 마치 의대를 안 쓰면 이번에도 뉴스에 났듯이 그 수능 만점자가 공학대학 갔잖아요. 그걸 보고 그게 뉴스에 나올 거리잖아요, 이제.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 부모님도 이제 저희 선배 PD가 인터뷰를 해보면은 엄청 주변에서 되게 이상하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도 가나 다군 중에 뭐 하나는 쓸 거지 라면서 의대를 그 안 쓰면 되게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내가 아무리 물리학에 혹은 화학에 관심이 있어도 거기를 선택하지 못하게끔 하는. 근데 중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기초과학에 관심이 있어? 그러면은 그걸 공교육 차원에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조기 발굴해서 조기 육성시켜주기도 하고요. 아주 어렸을 때 대학교의 주말에 이제 대학교에 데려가서 대학 교수의 수업을 듣게 해주기도 하고 그런 시스템들이 잘 마련되어 있어서 사실 아이들이 어떤 뭐 공대에 가야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너네 공대에 가야 돼. 뭐 이런 분위기도 뭐 일부 존재하지만 사실 아이들이 그 재능 어떻게 보면 약간 과학적 재능은 뭐 이제 후천적인 걸 수도 있지만 선천적인 것도 작용을 한다고 해요. 일부 분야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발현될 수 있도록 해주는 사회적 분위기. 이런 것들이 사실 우수한 인재들로 하여금 이런 공학 또 기초과학 분야에 종사하게끔 하는 그 자부심을 심어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중국에서 이렇게 우수한 인재를 기초과학 분야든 공학 분야든 아는 연봉, 의사보다 훨씬 돈 많이 번다. 그게 가능하려면 기업이 그만큼 수익이 되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는데 중국의 기업은 그게 가능한 구조적인 어떤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사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시장의 크기죠. 네, 인구의 규모인 것이고 시장의 크기가 뭐 워낙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하나를 똑같은 연구진이 똑같이 개발해서 똑같은 프로덕트를 개발했을 때 이거를 사줄 사람이 많지 않죠. 인구도 적고 그 경제 규모가 일단은 G2 국가에 비해서 적으니까.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이거를 개발했을 때 사줄 사람들이 많고 게다가 거기다가 만약 이게 국가의 정말 전략적 자원이다. 그러면 국가에서 정말 파격적인 보조금까지 얹어주죠. 비아디 같은 전기차처럼. 그러면은 정말 비용 문제까지 해결하면서 이거를 판매량을 급속하게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자연 인구적으로도 많고 국가에서 밀어주는 시스템적으로도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공대에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미 그렇게 잘 돼 있는 기업들에 내가 취직을 하기도 쉽고 취직했을 때 어느 정도 또래 친구들보다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이제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내가 정말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거를 정말 뭐 조그맣게 시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용기 뭐 이런 것들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왜냐하면 그 국가에서 혹은 시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창업 지원금 또 실제로 어떤 정부에서도 하지만 대학에서도 그런 지원금이 나오고요. 그리고 대학 선배들도 그런 네트워크도 잘 돼 있고 하여튼 창업을 해보고 실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을 걸 만큼의 리스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랬을 때 당연히 그런 사회와 사실 제 친구들도 전문직 그러니까 뭐 의대 간 친구들도 있고 또 반대로 기술 창업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네, 있는데 지금 이제 제가 30대 초반인데 아직까지 뭔가 그 창업을 한 친구가 뭐 일확천금을 벌어서 엑싯을 했다라든지 혹은 뭐 기업 가치를 계속 올려가고 있다? 저는 아직은 없습니다. 제 주변에는. 근데 정말 안정적인 수입을 받으면서 피부과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은 많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인 그 너무 만연해 있는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그런 많은 연봉을 줄 수 있는 일자리 그리고 그런 많은 연봉을 내가 줄 수 있는 CEO가 되는 그런 창업인들이 많아질 수 있는 어떤 그런 토양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냉정하게 인정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해외 시장의 판로 개척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당연히 인구도 적고 땅도 좁습니다. 그거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안에서만 보면은 그렇지만 사실은 더 넓은 시장이 우리한테 주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판로를 개척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그리고 일자리가 많아져서 연봉이 오르고 그 업계의 처우가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인재들이 나 저거 해볼래 라고 할 수 있는 그 선순환 구조 그거를 구축하는 것이 사실은 민간과 또 정부 차원에서 모두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피디님 인재전쟁 이번에 21세기 복수에서 좋은 책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이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지 책 한번 들어서 소개 좀 해주시고 어떤 책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대에 미친 중국, 의대에 미친 한국이라는 부제를 단 인재전쟁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다큐 인사이트 KBS의 대표 다큐 프로그램인
다큐 인사이트에서 지난 7월에 이제 2부작에 걸쳐서 한국과 중국의 어떤 사회적 분위기, 시스템을 비교해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좀 모색해보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나갔고 많은 시청자들의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좀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인터뷰한 것들 그리고 촬영본들 이런 것들을 그 텍스트화한 그 파일이 있는데 이게 거의 한 2,000장이 되거든요. A4 용지로. 근데 심지어 모아짓기해서. 네, 근데 사실 방송에 나간 것들은 거기서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만 뽑아서 50장 정도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정말 그 빙산 아래에 있던 정말 주옥 같은 이야기들을 사실 다 방송 시간이라는 제약 때문에 못 담아낸 것이 아쉬웠는데 다행히 이렇게 또 책으로 또 그런 것들 담을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사실 이게 너무 중요한 우리 한국의 어젠다인 것 같아요. 지금 그 아까 골든타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늦었다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아직 그래도 약간의 골든타임이 남아 있는 거는 또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를 놓치면 우리가 정말 향후 10년, 향후 50년 정말 이 나라의 미래를 걸고서 사실 해야 될 지금 전쟁 속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이 책을 한 번쯤 읽어보시고 읽기도 쉽습니다. 저희가 쉽게 썼기 때문에 많이 읽어주시고 또 이게 어떤 업계든 다 적용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뭐 교육계, 산업계, 내가 뭐 기업에 다니든 뭐 학생이든 공학자든 문과생인 저처럼 문과생이든 이 나라의 미래와 우리의 먹거리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주시고 또 주변 분들이랑 같이 좀 얘기도 많이 나눠주시고 많은 그 담론의 장을 열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 이어서 2부에서 또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피님, 우리나라는 의대에 미쳐 있고 중국은 공대에 미쳐 있다고 하는데요. 또 최근에 우리나라 의대 말고도 미쳐 있는 분야가 하나 또 있다고 교수님들이 얘기해 주신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문과 교수님들 이렇게 만나 뵈면 그런 얘기만 저도 이제 문과 출신인데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로스쿨의 인기가. 네, 근데 요즘은 이제 사실 워낙 그 저성장의 시대이기도 하고 특히 우리나라는 그 뭐랄까요 뭐 이제 성장이 어느 정도 뭐 끝났다 뭐 이제 안정기에 이르렀다 뭐 이게 되게 좋은 평가일 수도 있고 나쁜 평가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있는 리소스들을 누가 더 많이 먹느냐의 싸움처럼 돼서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그렇다면 국가가 라이센스로서 먹거리와 밥그릇을 보호해주는 그 직업군들의 인재들이 어쩔 수 없이 몰리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문과를 나오면 사실은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 인재전쟁이라는 제가 제목을 지었는데 문과 교수님들이 이런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 공대와 의대 얘기하셨는데 이 문과생들은 요즘 이 인재 전쟁에 참전조차 안 된다. 참전이 안 된다. 그 정도로 굉장히 문과 소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거의 대학 소멸에 그래서 한 국문과 교수님이 되게 좀 정말 저를 붙잡고 한 거의 1시간 동안 막 정말 그 서러움을 막 토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들 로스쿨 가려고 하고 정말 그 학문에 대한 어떤 호기심과 이런 그 탐구의 어떤 욕구 이런 것들이 이제 온데간데 사라진 지 오래고 그 라이센스에 미친 한국이 된 것 같다. 사실 이제 요즘은 또 이제 변호사보다도 의대에 아예 많이 몰리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 의대에 미친 한국이라 지었지만 사실 정확하게 조금 더 재미는 없지만 자극적이진 않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라이센스에 미친 한국이다. 저도 이제 미디어 업계에 종사하지만 드라마 보시면 다 변호사와 의사들의 이야기. 예, 의사가 안 나오면 이게 드라마가 안 되는 거의 지경에 이르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그러면 공대생을 정말 멋지게 다뤄낸 가장 최근 드라마는 뭐가 있었지? 뭐일 것 같아요? 야, 공대생이요? 글쎄요. 있었나 싶기도 하고. 예전에 뭐 영웅시대인데 약간 그런 창업 기업가 얘기였고 공대생은 없었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게 그나마 가장 최신이 그 카이스트라는 그쵸, 그쵸. 카이스트. 정말 옛날 한 정말. 20년도 더 된. 맞아요. 예, 그거 이후에는 없습니다, 잘. 그리고 공대생을 우리가 어떻게 그려내냐면은 늘 항상 회사에서 IMF 이후로 잘려서 뭐 하던 연구에서 물러나서 소주 마시면서 이제 막 가족들의 위로를 받거나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그려내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미디어가 그렇게 그려내서 어떤 그 사회적인 풍토가 생겼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미디어는 이 사회 풍토를 담아내는 그릇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공대생과 그 다음에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인식부터가 되게 다르고 그게 이제 사실은 첫 번째 출발점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뭐 예컨대 어디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 내가 나갔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인정해 주느냐, 인정의 눈빛을 보내주느냐, 뭐 이런 어떤 사회적인 것도 있을 테고 정말 그 경제적으로 통계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그런 어떤 연봉과 보수의 차이, 그리고 그 사람들 얼마나 윤택한도 삶을 꾸려나가고 이런 것들의 차이를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사실은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들, IMF를 특히 겪은 세대들이 자식들에게 그 꿈을 투영시키는 거죠. 근데 그게 뭐 과연 뭐 잘못됐느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식을 가장 잘 살게끔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그건 인지상정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개별적인 차원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유지의 비극같이 모두가 합리적인 결정을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파이가 점점 줄어드는 길로 가고 있는 그런 것들은 이제 국가가 어떤 좀 파격적인 정책이나 혹은 어떤 유인수를 써서라도 좀 어떤 국가 전체의 파이를 늘리는 쪽으로 국가를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 그거는 사실 민간의 힘으로만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럼 피디님, 중국에 이렇게 인재학과, 공학과, 과학 분야로 진출을 하면 돈만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돈도 정말 차원이 다르게 막 수십억, 수백억을 연봉처럼 받을 수 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돈뿐만 아니라 명예까지 확실하게 대우받는다고 하는데 중국의 인류 과학자, 공학자는 어떤 대우와 명예가 있나요? 저도 궁금하니까 사실 물어봤어요. 도대체 공대에 나와서 이렇게 창업을 하거나 혹은 이런 그 항저우 륙소노용 같은 이제 유니콘 기업에 취업하면 얼마나 받으십니까? 신뢰되는 질문인 건 알지만 공익적인 다큐멘터리 차원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끝까지 이제 얘기를 안 해주세요. 좀 굉장히 좀 무례한 질문이긴 하죠, 사실. 그래서 요즘 질문 바꿨습니다. 본인 연봉이 궁금한 게 아니고 물론 그 내심도 가장 궁금하지만 그냥 이 업계의 평균을 그러면 좀 얘기를 해달라라고 이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한 인류대,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아는 그 명문대, 중국은 그 명문대가 뭐 너무 많지만 대학 자체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석사 정도를 했을 때 한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정도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억이면은 막 엄청나게 막 파격적으로 높진 않네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 입장에서 본 거고 기준으로. 근데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의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거를 감안했을 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환산을 한다면 한 연봉 3억 정도, 석사, 그러니까 30대 초반에 저 같은 석사생이, 박사도 아니고 석사생이 한 연봉 2, 3억 정도를 받는다라고 체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당연히 글로 이제 몰리는 거죠. 일반적인 어떤 기업에 들어가는 공학자들 차원도 그렇고 또 이제 말씀해주신 정말 인류 과학자들을 이제 중국에서 공정원, 중국 과학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뭐냐면 한마디로 중국 그 14억 인구 중에 과학기술 제일 잘하는 사람들을 각 그 원에서 한 8, 900명 정도, 그래서 총 한 1,800명, 1,700명 정도를 뽑아서 이분들을 정말 극진하게 정말 그 국가적 자원으로 대우를 해줍니다. 근데 그냥 이제 뭐 연봉만 높게 주는 게 아니라 어떤 국가의 중요한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이 전문가 집단이 결정을 하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에 집행되는 예산 이런 것들도 이 과학자들, 그 원사라고 하는데 1,800명 정도의 이 원사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는 부성장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로 치면은 뭐 부시장급, 서울시 뭐 부시장급 대우를 해준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 그렇다 보니까 과학기술인들에게는 누구나 중국의 과학기술인이라면 나도 언젠가는 저 원사가 되어 봐야지 라는 어떤 모티베이션이 존재를 하는 거죠. 굉장히 많은 권한과 또 책임도 따르겠지만 사회적 명예와 이런 것들을 갖출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원사들은 이제 정말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아무래도 석학분들, 이 업계에서 그 학계에서 뭐 누적된 내공이 많으셔야 되니까. 근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생애 주기별로 단계마다 그 모티베이션을 주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뭐 예컨대 걸출 청년학자 제도라든가 아니면
만 38세가 됐을 때 영 스칼라 어워드 이렇게 줘서 그걸 따면 또 40대에는 45살로 알려져 있는데 디스팅귀시드 스칼라 어워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애 주기별로 단계마다 이 사람들이 대우받을 수 있고 정말 인정받으면서 과학기술계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마련되어 있는 게 사실 우리나라에도 한림원 같은 이제 조직이 있지만 그 한림원에 소속돼 있는 그 과학자 전문가 분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그냥 명예만 있고 아무것도 없다. 예, 그 굉장히 좀 비극적 현실이다. 라고 이제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토로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국가가 과학기술인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면 이 국가가 그 과학기술을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얼마나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얼마나 절박하게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싶어 하는지가 보이는 하나의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피디님, 그러면 이제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가면 인도인, 중국인, 한국인, 유럽인들 전 세계의 천재들이 이제 모여서 막 창업도 하고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도 전 세계의 글로벌 인재가 좀 모일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석박사 따려고 중국 가는 친구들은 많이 없죠. 거의 다 미국행을 선택하든지 유럽행을 선택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제 아직까지 그런 인식이 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 박수 치면서 야, 잘됐다 축하해주고. 근데 예를 들어서 중국에 간다라고 했을 때 특히 어떤 산업 분야든 학계에서 뭔가를 이뤄낸 분들이 중국행을 선택했을 때 어떤 약간 좀 따가운 시선들 예, 그런 것들이 확실히 그 중국행을 주저하게 하는 요소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점점 그 중국행은 가속화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중국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그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각국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요. 심지어 미국에 있는 학자들도 중국행을 선택하는 학자들도 많을 그런 상황일 정도로 중국이 정말 이 연구자들이 마음 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 다 할 수 있게끔 예를 들면 저 같은 프로듀서한테 내가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이 뭔지 모르겠지만 한번 다 해봐 하면서 제작비를 무제한을 준다? 그럼 사실 그런 환경을 반기지 않을 전문가는 없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물밑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봉뿐만 아니라 어떤 그 연구 환경들 저희 책에도 보면 나오듯이 오라고 하면서 하고 싶은 연구실에 박사생 2,000명을 뽑아라 맘대로 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게 그 사실 학부생 2,000명도 쉽지가 않은 건데 박사생 2,000명은 모르겠습니다. 그게 진짜 가능해서 그렇게 제안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의 정말 파격적인 정말 그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오퍼들을 이제 넣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실제 기술을 상용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학자들을 유치해서 그걸 상용화 시켜버리는 그런 것도 이제 중국이 잘하고 있는 거고. 근데 요즘은 이제 그 실제 이제 넘어가신 1세대 교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제 자기는 이제 1세대였기 때문에 어떤 그런 좋은 오퍼들을 받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중국이 자력으로 딥시크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 해외 경험이 전혀 없는 량원펑이라는 85년생 젊은 공학자가 국내 교육만 받고 국내에서 창업해서 국내 토종 엔진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중국도 예전에 10년 전 중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그 안에 그 지식의 어떤 흐름 그리고 유통, 개발, 발전, 연구개발 이런 것들이 안에서도 자급자족이 되는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외부의 인재들이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필요 없어진 그런 단계로까지 나아가는 중이다. 그래서 하지만 갖고 있지 않은 핵심 기술들 이런 것들은 사실 요즘도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누가 어디로 가서 핵심 기술을 그렇죠. 산업 스파이 왔다, 네. 간첩 있다 이런 얘기 많죠. 근데 사실은 개인적인 입장에서 물론 정말 나쁜 일이지만 만약에 정말 산업 스파이 같은 건 정말 나쁜 일이죠. 그런 거는 이제 그런 좀 불순한 의도로 가는 사람들도 우리가 그걸 막으려면 이제 더 이상 애국심으로 그분들을 붙들어 맬 수 있는 시대는 아쉽게도 지났다. 그래서 제가 어디 이렇게 토론회나 회의 이렇게 갔다가 어떤 한 그 공학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서 특히 이렇게 중국행을 선택하는 학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 여론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마음은 뭔지 알겠어요. 그 마음은 뭔지 알겠지만 특히나 이제 점점 세대 교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특히나 더 젊은 연구자들, 젊은 세대들은 더 이상 정말 냉정하게 이 애국심만으로는
국내에 붙들어 놓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외로 오히려 안 나간, 그래서 국내에 머무르는 공학자들을 쟤는 능력 없어서 못 나갔나 보다, 이렇게 보는 그 공학계 내 시선도 있대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왜곡되고 잘못된 시선이다라고 이제 비판을 해준 한 교수님 계셨는데, 석좌 교수님이셨는데, 사실은 공학자분들이 한국에 남아 계신 이유는 애국심 때문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나라에서 정말 후학을 양성하고 싶은, 그런 것에서 오는 어떤 무형적인 보람 같은 것이 커서 사실 남아있는 경우가 크지, 뭐 정말 극진한 대우를 받아서 정말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연구 환경이 펼쳐져 있어서 이런 경우는 거의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까지 어쨌든 사명감과 명예 그리고 애국심 이런 것들로 우리가 그나마 남은 인재들을 붙들어 놨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그 중력은 점점점 약해질 것이다. 그러면 더 큰일인 거죠. 해외로 나간 박사생들 혹은 또 석사생들이 해외에 나가서, 특히 미국 같은 데 가서 정말 좋은 기술들, 좋은 연구 환경, 좋은 학습 환경에서 배우고 다시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일을 해주면 네. 너무나도 바람직한데, 사실 해외에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돌아오지 않는다는 게 더 문제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똑똑한 분들의 자녀분들, 이제 성적이 좋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인재들이 의대나 로스쿨로 빠지고 있고, 그나마 공대에 있는 분들도 해외로 취업을 갔다 한국에 돌아오지 않는 건데, 지금의 그럼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던 이유,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80년대에 공대 열풍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런 중국과 같은 공대 열풍에서 지금 같은 상황이 오게 된 어떤 계기나 좀 상황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실제로 그 종로학원 입시 결과표를 보면은, 저희 책에도 나오지만 1985년도 거를 보면 1위부터 22 상위권 학과, 그러니까 성적순 학과를 보면 의학 계열이죠. 메디컬 계열이 3개밖에 안 됩니다. 서울대 의대, 서울대 약대, 그다음에 연세대 의대,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서울대 치의학과, 이렇게 총 4개네요. 근데 그래서 제일 1위가 서울대 물리학과였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서울대 전자공학과, 서울대 뭐 미생물학과, 기계공학과, 이런 학과들이 상위권을 차지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2025년도에 입결을 보면 뭐 이건 안 보여드려도 알죠. 지방에 있는 의대라도 다 채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공대가 나오는 거죠. 의대만 채우면 다행인데 의대, 한의대, 한의대, 맞아요. 치대, 수의대, 맞아, 수의대까지 약대. 채우더라고요 요즘은. 그러니까 무슨 정말 의학에 미친 나라. 그 당시에 이제 80년대에 이제 물리학과를 선택했거나 혹은 화공과 이런 선택했던,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업적을 이루신 공학자분들을 만나보면 그때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면 이제 과학기술계로 가서 고도 성장하고 있는 혹은 고도 성장 중인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이 나라에서 내가 여기에 정말 핵심 톱니바퀴가 되어서 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해야겠다라는 사명감 플러스, 그 당시에는 공부를 잘하면 다들 이제 약간 천재과들이라고 하죠. 어떤 물리학과, 화학과 뭐 이런 데 가서 뭔가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어떤 명예, 그 사회적 인식,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를 지금 친구들이 그냥 사실은 뭐 큰 고민 없이 의대를 지망하듯이 그분들도 막 큰 고민 없이 당연히 공대 혹은 자연계를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한창 이제 반도체라든지 중공업 이런 것들을 정말 국가 주도해서 성장시키고 있었던 고도 성장기였기 때문에, 이제 사실 거기서 사실 국가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좀 던지는 시사점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이제 확실하게 꺾인 게 97년도 IMF 사태 때입니다. 한창 잘 하고 있었던 연구들, 저희 책에도 나오지만 자율주행차, 네. 지금 이제 우리가 테슬라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원조 테슬라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 비 오는 길을, 고속도로를 100km, 시속 100km로 자율주행에 세계 최초로 성공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야, 몰랐네요 또 그거는. 네, 그래서 KBS 뉴스 옛날 아카이브를 보면은 그 영상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DNA가 흐르던, 그러니까 과학계, 기술계에서 세계 최초 타이틀을 우리가 꽤 많이 거머쥐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CDMA 이동통신 기술 우리나라가 최초로 했고, 64메가 D램인가요? 그것도 최초로 그랬던 나라였는데, 사실 97년도에 너무나도 큰, 지금까지도 사실 다 지워지지 않은 상처인 거죠. IMF 사태가 나면서 제일 단기 성과가 안 나는 것들을 먼저 줄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R&D예요. 그런 분야에서 열심히 하던 공학자분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혹은 연구에서 물러나거나 혹은 하려던 연구가 엎어지거나 하면서 대량 실직이 일어나면서 그 반대편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국가가 라이센스로서 보호하는 일부 직군들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었고 그 비교적 그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지도 않고 밥벌이가 줄어들지도 않더라 라는 것을 한 60년대생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경험을 한 겁니다. 몸으로. 그래서 제가 인터뷰했던 서울대학교 공대 교수님 이정동 교수님 축적의 시간의 책으로도 유명한데 그 교수님이 하셨던 얘기가 그 어떤 사회의 아이들의 지배적인 장래 희망은 곧 이 사회가 겪은 트라우마와 이 사회가 욕망하고 있는 이 어른들의 그 욕심이 투영된 결과물이다. 근데 너무 맞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저 이제 2부 일대에 미친 한국 편을 연출하신 PD 선배들 얘기를 들어봐도 아이들 인터뷰하다 보면은 얘가 도대체 왜 의대를 가고 싶어하는 뚜렷한 목적이 없대요. 웬만하면. 근데 상위권 학생들이니까 의대를 가야지 라고 하는 거는 보통 부모가 시켜서 하는 경우가 많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일종의 약간 세뇌 교육을 받은 거죠. 공부 잘하면 의대 가야 된다. 대한민국에서 의사가 최고인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듣고 자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이제 다른 꿈을 꿔볼 새도 없이 가는 거죠. 그러면은 피디님 중국도 지금 부동산 폭락 사태가 있었고 주가도 어렵고 경제적 제재 미중 패권 전쟁으로 경제가 청년들 실업률도 높고 어렵다고 하는데 중국은 그런 와중에도 그런 핵심 역량 산업 직군들에서의 R&D 투자나 우리나라 같이 IMF처럼 그런 맥이 끊어지는 거를 국가 차원에서 방지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통계를 보시면 그 뭐 다큐도 나오고 책도 나오지만 중국의 R&D 지출 변화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 보면은 2001년부터 2024년까지 그러니까 작년까지 꾸준히 한 번도 준 적 없이 늘어요. 늘고 또 느는 게 뭐 그냥 뭐 당연히 경제 규모가 커지니까 그 절대적인 액수가 늘어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반문하실 수도 있지만 전체 GDP에서 R&D 지출 총액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그 비율 자체가 또 늘어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약 한 3% GDP 전체 GDP 3% 한 700조를 R&D에 쏟아붓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 하면은 그 중국이 어쨌든 미국과도 그렇고 뭐 요즘 뭐 양안 관계도 있고 어쨌든 군사적인 어떤 투자 네. 지출 이런 것들 G2 국가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하겠어요. 근데 그거의 2배를 과학기술 연구에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군사력의 2배를 과학기술에 했습니다. 군사력보다 그 나라의 과학기술력을 2배 이상 중시한다. 뭐 이런 해석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그 R&D 예산이 GDP 대비해서 좀 줄어왔나요? 아니면 뭐 이렇게 늘지는 못하면? 우리나라는 그게 되게 함정인데 우리나라가 전체로 그러니까 OECD 전체 GDP 대비 R&D 그 투자율이 얼마나 되느냐 봤을 때 그 OECD 국가 중 몇 위일 것 같으세요? 글쎄요, 상위권일 것 같은데 저는. 상위권 정도가 아니라 2등입니다. 2등. 2등. 네, 1등이 이스라엘인가 그렇고요. 네. 그래서 거의 그 최상위권에 있죠. 그래서 많은 이제 분들이 그렇게 착각을 하시면 그 통계에 오른데 우리나라 그럼 R&D 많이 투자하고 있네. 그러면 뭐 일단 투자를 많이 안 해서 그런 건 아니네. 투자금이 적어서 문제인 건 아니고 딴 이유가 있을 거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이제 그 어떤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서 어떤 연구에 이제 흘러가는지 뭐 이런 것들을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뭐 연구 어떤 단기적인 성과, 특히 우리나라 이제 뭐 또 정권이 이제 5년의 주기로 바뀌고 뭐 최근 한 20년 동안은 5년을 다 못 채운 경우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이 자주 바뀌고 트렌드도 되게 급격히 바뀌고 그러다 보면은 이 연구 방향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똑같은 돈을 투여하더라도 어떤 그 효율성이 할까요? 그런 것들 면에서 좀 아쉬운 면이 있다라고도 하지만 사실 더 절대적인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GDP 대비 OECD 전체 2위를 하고 있는 비율로 보면 그런 나라이지만 사실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인재 전쟁이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선 정말 전쟁을 하러 우리가 나가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뭐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뭐 한 10배 많은 나라랑 전쟁을 한다고 쳐요. 근데 대신 군인의 비율은 저쪽에선 10%만 내보냈는데 우리나라 20% 내보낸다 쳐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더 많이 내보냈으니까 이기겠지? 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쪽 나라에서 너네는 20% 냈네?
그럼 우리가 약간 봐줘야지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결국엔 절대량인 겁니다. 절대량. 그게 절대량에서 우리가 미국과 그 중국의 한 10분의 1, 10분의 1을 약간 윗도는 한 10에서 20% 정도의 그 절대량을 R&D에 투자해요. 그러니까 사실 대 AI 시대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단기간에 많은 자본을 투여해서 그 패권을 누가 쥐느냐가 관건인 이 시대에 사실 그 총액 자체가 너무 모자란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그 R&D 투자의 그 전체 2위 한다는 통계도 사실은 민간과 국가를 합쳐서 한 총액입니다. 그 총액 중에 한 4분의 3은 민간 투자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가가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거 뭐 그렇게 자랑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민간은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국가는 사실 별로 하는 비중이 적다. 다른 우리의 경쟁자들에 비해. 경쟁자들이 예, 세계 우리- 최고의 경쟁자들에 그렇죠. 비해서.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너무너무 각지에서 또 각 위치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어쨌든 경쟁이잖아요. 우리도 나름 열심히 했는데 이런다고 상대국들이 기다려주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점들에 비추어 보아서 이제 비율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많은 이제 과학자 분들이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마지막 이어서 3부에서 그럼 지금 시점에서 우리나라 또 각 학부모님들 또 기업인들이 어떻게 변해야 좀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디님, 지금처럼 최상위 인재가 의대에 모두 진학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미래 AI, 로봇 패권 시대의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될 거라고 좀 전망하시는지요? 너무 그냥 불보듯 뻔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경제 용어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코끼리가 엄청 큰 코끼리가 다가오는데 이렇게 그냥 그렇게 보고만 있는 상황일까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내 자녀를 의대 보내려고 의대반에 등록하시는 우리 부모님들도 아실 거예요. 이 나라의 미래가 이대로 간다면 어떻게 되는지. 근데 그런 분들을 비난하면 안 됩니다. 저 가끔 이제 종종 보면 저희 뭐 책 리뷰도 그렇고 혹은 다큐멘터리 저희 댓글에도 이제 의대 가는 친구들 혹은 의대를 보내는 학부모를 되게 이기적이라고 막 이제 비난하시는 댓글들이 종종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개인의 개별적인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계속 더 가속화된다. 사실은 지금 보면 입시 결과표를 보면 거기서 의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상위권에서 늘어나는지를 보면 이제 향후 5년 뒤, 10년 뒤가 뭐 충분히 예측 가능하거든요. 그게 이제 계속 지속만 되는 게 아니라 더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한다면 사실 이미 제가 만나봤던 이제 공학자분들 특히나 정말 그 미래의 산업에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AI라든지 로보틱스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그 분야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미 실험실 속에 있는 그 상용화되지 않은 정말 원천 기술조차 중국이 우리를 따라잡은 것들이 이미 너무 많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가장 잘한다고 자부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의 희망인 반도체 마저도 격차를 5년, 3년, 1년 이렇게 좁혀오면서 조만간 정말 위기의식을 갖지 않으면 이 영토마저 뺏길 수 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지? 라는 게 정말 막연하고 그리고 그 누구도 뾰족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민간에서는 갖고 있는 권한이 다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특히 업계에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이 중국의 급성장과 이것이 이 산업 포트폴리오가 우리나라의 산업 포트폴리오와 너무 겹친다는 점이 문제인데 이 겹치는 모든 산업 포트폴리오 안에서 중국이 우리를 추격해 오거나 이미 추격한 이후에 더 멀어지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런 그냥 위기감 속에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골든타임이 끝나지 않았다. 라는 것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사실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뭔가 좀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국가의 욕망이 흐르는 방향을 좀 전환시킬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이 책을 내게 됐습니다. 피디님, 우리나라가 의대가 강점인 만큼 원격 의료라든가 어떤 AI를 접목한 AI도 우리가 실력이 아주 글로벌에서 탑 수준에서는 좀 경쟁에서 쉽지 않지만 물론 상위권에 들어가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그럼 외국인 이런 AI를 응용한 원격 진료 혹은 외국인 의료 관광 이런
새로운 먹거리를 이용해서 좀 공학이랑 의학이 좀 붙는 그런 쪽으로 돌파구를 좀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쪽이 법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다면서요? 네, 법적인 문제도 문제인데 사실 법적인 문제는 이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해결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원격 의료 같은 경우는 조금씩 해결되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저도 그런 댓글 많이 봤거든요. 야, 오히려 잘 됐다. 이러면서 그럼 중국이 공대에 미쳐 있을 때 우리는 어차피 의대에 미쳐 있으니 그럼 전 국민 의사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핸드폰 사오고 우리는 중국 애들 피부과 레이저 쏴주면 되지 않느냐. 그게 그 비교 우위에 따른 어떤 경제적 전략 아니냐라는 댓글들도 좀 종종 발견하곤 해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런 질문들을 제가 만나는 전문가들마다 했습니다. 저도 이제 경제학과 나왔거든요. 그래서 비교 우위적으로 차라리 뭐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그게 현실적인 돌파구 아니냐고. 근데 그게 되게 이제 짧은 생각인 게 뭐냐면 사실 우리나라가 의료 강국이다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의료 서비스 강국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의료 강국이면 적어도 그 코로나19 때 우리나라 국민들만큼은 우리나라 국산 백신을 맞을 수 있었어야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피부과를 우리가 뭐 그렇게 상위권 학생들 몰리는 그 대단한 피부과에 가면 우리나라 의료 강국이면 거기서 쏘는 레이저 기계들 대부분은 국산이어야죠. 그런 그 원천 기술, 의료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국가가 의료 강국이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피부과에서 일하는 제 의사 친구들도 좀 있는데 이 친구들의 말이 어느 정도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목맹설 많이 합니다. 야, 우리 뭐 남는 것도 별로 없다.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레이저 기계가 얼마나 비싸. 그리고 그것도 이제 사오는 경우도 있지만 뭐 렌탈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쓰이는 그 소모품들 그런 것들도 다 수입이기 때문에 그런 거 거기다 뭐 로열티 물고 그 소모품 사오다 보면은 그게 굉장히 비싸대요. 그러면 사실은 진짜 그 내 노동력밖에 남는 게 없어서 너무 그렇게 그 정도 아니다. 그 정도 우리. 아니다라고 얘기를 또 많이들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피부과에서 쓰는 그 기계들 절반 이상이 수입산입니다. 네,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사실은 그 개업을 하는 게 일반 내가 모아놓은 어떤 그 돈이 좀 있거나 아니면 투자를 받지 않는 이상 그 피부과의 그 많은 고급 기계들을 한 번에 사서 개업을 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의대에 미친 한국이지만 어떻게 보면 의료 서비스에 미친 한국이 좀 더 가깝고 의대를 가서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내가 정말 이 의학 기술 발전, 정말 내 암을 없애겠다. 혹은 내가 뭐 디스크를 치료하겠다. 혹은 내가 뭐 정말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겠다. 뭐 이런 어떤 인류를 발전시키는 정말 획기적인 기술, 의료 기술을 내가 개발하기 위해서 그런 분야로 나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아주 극소수입니다. 아주 극소수입니다. 왜냐하면 그 책에도 나오듯이 우리나라의 인재들이 의대를 선택할 때는 그 모티베이션은 대부분 언제 또 닥칠지 모르는 IMF에 대비해서 내 안정적인 밥벌이를 보장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거 되게 자연스러운 인간의 욕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공학 쪽으로 내가 진학을 하면은 사실 또 하나의 리스크, 그리고 계속된 관문 뒤에 관문을 내가 뚫어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너무 보람있고 정말 대단한 일을 하는 거지만, 그리고 게다가 그런 어떤 의료 기술의 어떤 원천 기술의 개발을 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그런 연구 환경이 또 잘 되어 있는 편은 또 아닙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럼 의료에 특화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말도 사실은 잘 맞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애초에 의료 강국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의료공학 쪽에 집중해서, 사실 바이오 쪽도 워낙 유망한 분야고, 특히 이제 전체 인구가 노령화되기 시작하면서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에 우리 인재들이 이바지한다면 그 또한 정말 보람 있는 일이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말하는 의대에 미친 한국이라는 것은 그쪽과는 좀 거리가 먼 사회적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는 무엇도 특화할 수 없다. 그럼 우리가 좀 뭐 의료 관광 와가지고 성형 시술해서 의사분들 돈 벌고 해도 또 그 중에 상당수는 또 해외의 그 의료기기 기업으로 또 로열티나 소모성 사제값으로 또 빠져나가는 그런 구조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뭐 소모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개개인 의사들이 돈을 잘 벌 수는 있으나 뭐 굉장히 성형 기술이나 뭐 피부 관리 능력이 뛰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우리나라 그 어떤 그 미용 쪽 특히 의사들이 돈을 잘 벌게 된 이유도 어쨌든 1인당 국민소득이 굉장히 선진국 반열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여유가 되니까 가서 피부 관리도 좀 받고
이럴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이제 미래 먹거리가 점점 없어진다. 점점 삶이 팍팍해진다. 이미 사실 지금 그런 기미가 보이잖아요. 저성장 시대 들어서면서. 그러면 가장 먼저 뭐부터 줄이겠습니까? 생존과 직결되지 않은 피부 미용 이런 건 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이걸로 내가 프로덕트를 만드는 어떤 뭐 연예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이 아닌 이상 일반 사람들이 언제까지 피부과나 혹은 성형외과에 어떤 돈을 쓸 그런 여력을 유지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우리 나라 전체 먹거리가 유지되느냐 마느냐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의사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우리만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의사들 많이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피디님. 그 피디님께서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학부모 입장이시라면 아무래도 아이 적성이 최우선이겠으나 적성이 맞다는 가정 하에 그러니까 뭐 의대도 뭐 나는 좋고 공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 적성이 둘 다 관심이 있다고 볼 때 의대를 목표로 학업 지도를 하실지 공대를 목표로 학업 지도를 하실지요? 그 되게 어려운 질문이고 사실 여기저기서 이제 이 주제에 관련해서 강연이나 토론회 같은 거 하면 무조건 한 번쯤 나오는 질문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서 피디님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당신도 의대 보낼 거면서 이런 얘기는 하나만 하고 그럼 해결책이 뭐냐? 지금 마음이 그래 나도 우리 아이가 의대는 이렇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는 아니더라도 의대가 답은 아닌 것 같아 라는 고민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거잖아요 결국엔. 저도 사실 이제 저는 미혼이라 아직 부모가 돼 본 적이 없어서 그 심정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희 부모님이 이제 저를 키워 오시는 거를 제가 옆에서 봤을 때 부모의 마음이란 그런 것이 아닐까. 내 아이가 제일 행복했으면 좋겠고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1인분을 했으면 좋겠고 더 이상 부모에게 손 안 벌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쨌든 얘가 사회에 나가서 사회적인 어떤 인정을 좀 받았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게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 같은데 그런 전제를 깔고 본다면은 만약에 저는 그냥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 책을 썼다고 해서 제 자식은 무조건 공대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건 좀 위선적이라 생각해요. 사회가 바뀌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대전제는 아이가 하고 싶은 거를 시켜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이제 가정하신 것처럼 적성이 모든 거 다 맞았을 때 그 둘을 정말 제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 사회가 지금의 이런 일자리 상황 지금의 어떤 이 연구 개발 환경 그리고 지금의 어떤 이 의사의 처우 또 공학자의 처우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진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부모로서 당연히 아이가 더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그 선택지를 제시해주지 않을까요? 그랬을 때 사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 아이가 언제 태어날지 모르겠지만 언제 대학을 갈지도 모르겠지만 그 이제 대학 진학을 앞둔 그 상황에서는 그게 아마 뭐 몇십 년 뒤가 되겠죠. 그때는 적어도 이런 그 정말 의대를 안 가면 상위권 학생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이런 사회 분위기 정도는 없애고 싶다. 이제 예비 부모로서도 그렇고 언론인으로서 제가 해야 할 본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그런 분위기를 없애는 거 그리고 여론적으로도 우리가 정말 위기 상황이고 물론 모두가 공대를 지망하는 사회도 결코 옳은 사회는 아니거든요. 저희 제작진이 이 책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적어도 아이들이 무언가를 희망하고 내가 뭐가 되고 싶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어떤 정답을 제시하는 사회에서는 좀 벗어나자. 그래서 아이가 하고 싶은 각자의 재능이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적어도 만들어주자. 그랬을 때 각각의 분야에서 나라를 발전시키고 또 세계의 판도를 바꿀 인재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 대전제는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회를 좀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대 보낸다는 걸 공대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회를 공대를 보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 정확히 얘기하면 아이가 공대를 간다고 했을 때 네, 혹은 반대하지 않을 네. 사회. 공부를 잘하는데 공대를 간다고 했을 때 혹은 공부를 잘하는데 물리학과를 간다고 했을 때 혹은 경제학과를 간다고 했을 때 누구든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사회. 이게 참 문과도 그렇고 우리 아이 적성이 공대도 아니고 의대도 아닌데 문과 국문이라든가 뭐 한문도 있고 언어도 있을 거고 다양한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문과 가면 못 먹고 사니까 강제로 컴공 보내야 돼. 뭐 어차피 너는 의대는 안 되잖아. 막 이것도 사실 되게 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참 어려운 시기 같습니다. 우리가. 피디님 끝으로 공대에 미친 중국, 의대에 미친 한국
인재전쟁 어떤 책이고 어떤 분들이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지 마지막으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1세기 북스에서 이제 책을 냈는데요. 동명의 저희 다큐멘터리와 동명의 책을 냈는데 저희가 사실은 취재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정말 많은 현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상파에서 저희가 다큐멘터리 한 편을 보통 1시간 내외, 그리고 저희 이제 다큐인사이트 같은 경우는 47분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저희가 담고 싶었던,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또 시청자들의 어떤 판단에 도움이 되는 어떤 정보를 다 담아낼 수 없는 물리적인 환경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 그 프로듀서, 특히 시사교양 다큐멘터리 프로듀서들한테는 뭐랄까요, 저희가 늘 항상 꿈만 같은 못다한 이야기를 책으로 또 풀어내는 그런 기회를 정말 감사하게도 얻게 돼서 저희가 방송은 끝났지만 또 책으로 저희가 담아내지 못한 내용들, 저희가 그 촬영한 거를 텍스트로 변환을 해보니까 한 2,000매 정도가 나왔어요, 포용지로. 근데 그 중에 저희가 방송에 담은 거는 한 50페이지 내외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정말 그 빙산 속에 있는 소중한 이야기들을 다 모아서 응축해서 담아냈으니까요. 읽어보시면 확실하게 뭔가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지금 왜 늦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피부로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인재전쟁의 저자 정용재 PD님과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